자, 사시남정기의 의미는요, 사시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여행 간 거야? 여행 갔어? 아니요. 그럼, 그 파견. 파견? 야, 이씨. 못 잘라봤어요. 쫓겨간 거죠. 쫓겨간 거야. 왜? 자, 여기 앞부분 보세요. 김만중이 썼는데, 김만중이 원래 뭐 썼습니까? 신서유기. 구모. 자, 구모. 자, 그런데, 구모, 사시남정기, 뭐 석포만필, 뭐 이런 걸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시남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왜?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고전소설이에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나왔고 수능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요. 자, 앞에 이 사시남정기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가정소설. 이거 왜 가정소설이야? 왜 가정소설이야? 첩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내용 보면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처와 본처와 첩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서 과정소설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처첩 갈등이 이 소설의 가장 주요한 갈등이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구분을 좀 잘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등장인물은 뭘 보여준다? 사필귀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사필귀정이 뭐야? 결국에 일은 정의로운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싹 다 벌받고 사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야. 자, 지금 앞에 보면 화설, 명나라 가정연간, 금능 순천부 땅에 유명한 인사가 있었는데 성은 유요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유 성이 유래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기 등장인물들 다 표시해야 돼. 이름은 현이라고 하였다. 그럼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이 누구야? 유현이라는 사람이 나왔네. 자, 유현은 앞으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야. 알겠지? 이 현이라고 했다. 그는 개국공신인 유기의 자손이라 아버지가 유기래.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현명하고 문장과 풍채가 일세 추앙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일단 좋은 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편이야. 알겠지? 나이 15세 때 시랑, 최모, 시랑 동그라미 치고요. 모르는 고전 소설이 나와도 시랑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시랑은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랑을 맡고 있는 최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부부의 덕행과 금실이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소년의 과거의 급제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이거 줄거리만 쫙 나온다 이거. 벼슬이 이부시랑 이거 다 저기 관직 이름이야. 참지 정사의 이름에 명망이 조야. 얘 진도가였다. 그러나 당시 간신히 조정에서 국권을 제멋대로 농간해서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유현은 부인 최씨와 금실은 좋았으나 누구랑 부부? 최씨. 자녀의 소생이 없어서 근심을 지내다가 늦게서야 아들을 낳았대. 그리고 부인은 죽었대. 오케이? 그리고 그에게 매제가 있었는데 매제가 누구냐? 유현의 누나가 있어. 자, 유현의 누나는요. 누구랑 결혼을 해? 두씨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온다? 두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두부인이 누구다? 유현의 누나야, 누나. 여자 형제. 알겠죠? 자, 그에게 매제가 있었는데 성행이 유순하고 정숙하여 일찍 성비 두홍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씨랑 결혼을 했어. 누나가 초년 고생하다가 두홍이 늦게서야 벼슬을 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뚝 뛰어서 유공에 누가 유공이야? 유현을 지금 유공이라고 부른 거야. 공도 역시 남자 어른을 뜻하는 거죠. 자, 유공의 아들 이름 연수. 아들 이름이 연수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나오잖아. 유연수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남자 주인공 이름인데 어려서부터 숙성하고 차차 자람에 따라 얼굴이 관혹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10세 때 이미 문장이 놀라웠다. 얘들아, 이런 거를 어떤 주인공이라고 그래? 여자도 예쁘고 남자 뛰어나고 제자, 가인 이렇게 부르죠. 제자, 가인형. 뛰어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자, 유공이 기특히 여기서 살아가였으나 이 재롱을 죽은 부인에게 보이고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유연수 소녀는 이미 향시의 장원으로 뽑혔고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즉시 한림 학사를 제시하였다. 자, 한림 학사 일종의 대학 같은 곳이야. 그래서 유연수를 뭐라고 부른다? 유한님이라고 부른다. 같은 사람이고요. 연수가 이름이고 한림이 뒤에 젊은 남자 한림 학사 다니는 사람을 한림이라고 불러. 유한림이라고 불려 얘가. 그런 다음에 쭉쭉 잘 나갑니다. 그리고 유한림이 급제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하는 교수는 많으나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고 유공이 매제 두 부인과 함께 성중의 모든 매파가 뭐야? 저기 중매쟁이, 그치? 청하여 현철한 괜찮은 소저의 동그라미 치고요. 젊은 여자를 소저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저는 이름이 아닙니다. 알겠죠? 있는 집안을 물었으나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점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중에 주파라는 매파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매파들의 천거 추천이 끝난 뒤에 입을 열었다. 모든 말이 공변되지 못하니 제가 바른 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부귀한 곳을 구하면 엄승상댁 만한 곳이 없고 규수, 낭자 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젊은 여자 구하려면 신성현 마을 이름이고요. 사급사댁 소저. 자, 얘가 이제 누구랑 연결된다? 사급사댁 소저. 사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급사도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급사였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딸 누구요? 여기에 딸 사소저인데 이름이 안 나오고요. 그냥 사시성을 가진 여성이라고 여자 주인공을 칭해. 사소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대 가운데 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유연 씨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서 부귀는 본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 나는 부귀 말고 어진 교수, 그러니까 속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사급사는 본디 대간벼슬을 하다가 적소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 진실로 강직한 인물인데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소저의 아버지. 그 집에 소저, 딸이 있는 줄은 몰랐소. 그러면서 그 소저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에 뛰어나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소저를 엄청 어떻게 했어? 추천했어. 얘네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매파의 추천이야, 추천. 그런데 이제 사람 됨됨이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소저의, 자, 뒤에 사소저의 행실을, 외모랑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색을 취함이 아닌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예쁠 뿐더러 형숙한 덕행이 있는 소저라야 하고, 그러니까 배움이 많아야 된대. 그러면서 사소저는 덕행과 용모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누나랑 막 상의를 해. 두 부인이랑 상의를 해. 그랬더니 두 부인이 묘한 제안을 했어. 자,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필법, 글 쓰는 거에 나타나니까 사소저의 글씨를 한번 얻어봅시다. 하면서 우화암은 절 이름이야. 이런 절에 묘해. 자, 묘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묘해는요. 여자 중이야. 네가 여자 중이라는 뜻이야. 여자 중, 여중. 묘해라는 중이 내가 아는 중인데 묘해니를 불러서 우화암에 기증하려던 관음화상. 관음화상이 뭐냐? 관음, 부처 얘기하는 거고요. 부처의 초상화 같은 거야. 내가 이 관음 화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화암 절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증하기 전에
사소저한테 이 그림을 찬양하는 글, 이 그림을 찬양하는 글을 왜 관음찬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를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관음찬, 이 부처를 그린 그림을 찬양하는 글을 관음찬이라는 글로 따로 명명을 했어. 자, 그래서 관음찬은 사소자한테 이걸 보고서 짓도록 해봅시다. 사소자의 그 친필을 보면 제덕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청하러 갔을 때 사소자의 선을 진짜 나쁘지 그치 여자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선을 보고 올 거니까 묘현이가 보고 오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보러 가지는 못하고 이걸 다 시킨 거야. 그래서 그거 참 묘안이다. 근데 관음차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자애가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재원이라며 쓰겠지. 재원이면 하고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묘혜 스님이 사소전의 집에 이제 갑니다. 가서 중간중간에 쭉 내려와. 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승의 암자를 중수한 뒤에 우리가 암자 그 중간에 보이죠? 그 한 3분의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소승의 암자를 중수한 뒤에 절을 세운 뒤에 어떤 시주댁에서 관음 화상을 보내주셨는데 뻥이죠? 그치? 유공이 시킨 거잖아. 관음 화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화상은 당인의 명화 당나라 사람이 그린 좋은 그림입니다. 그 그림 뒤에 제명, 그림의 이름과 찬미의 글, 그러니까 관음찬이 없어서 흠이니까 대개 소저가 금석, 다이아몬드 같은 친필로 찬문을 지어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떠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찬문에 산문에 보배라 그 공덕이 칠고 보석을 시주하는 것보다 더 중하니까 찬문을 써주신 소저의 수명이 장원, 소저가 이거 써주면은 소저가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랬더니 스님의 말이 고맙소.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복음, 시문, 옛날 글, 요즘 글을 잘 쓰기는 하지만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을지 좌우간 시험삼아 물어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여자 주인공 등장. 소저가 나와서 모친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대령하였다. 근데 묘해가 딱 보니까 용모가 쇠락 기이하고 우아하고 자비함이 실로 관음 보살이 강림한 듯 황홀하였다. 진세 속에 이런 아름다운 소저가 있으랴. 일단 외모 통과. 그치? 그러니까 감탄하면서 합장 배려하고 물었다. 소승이 4년 전에 소저께 배운 일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님을 어찌 잊었겠소? 소저랑 묘해랑 인사하고서. 그래서 자 거기에 관음찬 네 번째 줄에 네모치고요. 결국에 누구? 유연수랑 사소저가 연결되는 매개체가 관음찬이야. 오케이? 자, 관음찬을 보고 유공이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관음찬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쓰라 그래서 씁니다. 쭉쭉 내려와. 별 얘기 없고요. 그래서 묘해가 그걸 들고 관음찬을 들고 유공댁으로 돌아옵니다. 밑에서 3분의 1 지점이죠. 또 묘해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유공과 두 부인은 묘해가 돌려주는 관음화상의 족자를 받으면서 물었다. 그 소절을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그린 관음님 얼굴과 같은 용모였습니다. 하면서 사급사댁의 모녀와 수작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랬더니 유공이 묘해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까 제주와 덕행이 범인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은 사소저가 이때 몇 살? 진짜 짜증나 얘들아. 13살 남자 16살 애들 갖고 진짜 뭐하는 건지 그지? 어쨌든 13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넘겨. 자 그럼 거의 다 왔죠? 결혼하는데 많이 왔어. 자 유공과 두 부인이 관음찬을 보고 칭찬하여 마지 않고 거기 중간 그 한 줄 띄고 그 뒤에부터 봅니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칭찬을 하지 매파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남매가 합의하고 어떤 남매? 이 남매 두 부인과 유현이 이 남매가 합의하고 다시 매파를 사신의 집 사가로 보내서 통혼 결혼하자라고 알리려고 부탁했어.
사소자의 덕행을 잘 알았으니 부탁하오. 그대에게 혼인 허락을 받아오면 후하게 상을 주겠어. 그래서 매파가 신나가지고 장담하면 사급사의 집으로 갔는데 사소전은 개국공신 사일청의 후예요. 사후영의 딸이었다. 그런데 갔다가 퇴짜를 맞고 와. 왜 퇴짜 맞아? 가서 이 매파가 입이 싸가지고 호호호호 우리 유현 댁은요 이렇게 잘났고 너 이렇게 잘났고 너 가면은 고생은 안 할 거다. 너 이렇게 부잣집으로 가는 시집가니까 좋지. 그러니까 사소자가 어머니 이렇게 돈 가지고 판단하는 집은 재상집이 아니고 양반집이 아닙니다. 난 시집 못 가오 라고 대답을 해서 퇴짜를 맞고 와. 퇴짜를 맞고 오니까 이 유현님이 아니라 유현이 아버지가 매파한테 야 너 뭐라 그랬길래 퇴짜 맞고 왔니? 그랬더니 매파가 아니요 저는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유현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퇴짜를 맞지. 우리가 보는 사소전은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 얘기를 다시 하면 혼인을 받아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넘겨보세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자, 여기 나오나? 아니다. 135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네. 그래서 매파를 돌려보내고 내가 소홀하게 할머니에게 잘못 가르쳐 보냈었구나 하면서 매파를 돌려보내. 그리고 이튿날 유공이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신성현이 어디야? 아까 사소자가 살고 있던 마을이었지? 그 마을의 지현, 사또를 찾아가가지고 매파가 아니라 이제 정중한 중매를 부탁했어. 아들이 잘나서 사가에 매파를 보냈더니 규수의 모친이 규수의 유약을 핑계로 허우나오지 않으니 귀관 지현님께서 사가에 가서 내 얘기를 잘 해달라라고 특별히 매파가 아닌 사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노 선생님의 말씀은 어찌 범연히 듣겠습니까? 하면서 다음 장 가시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다만 돌아가신 사소자의 아버지 사급사의 청덕을 흠모하여 구원한다는 말만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재산 얘기하지 말고 관직 얘기하지 말고 사소자의 죽은 아비만 칭찬하다 와라. 그러면 허원할 것이다.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해서 갔는데 여자만 있는 집이어서 가기를 좀 꺼려 했었는데 자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국에 얘기가 잘 되어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원래 결혼하는 얘기가 엄청 길어. 그래서 막 결혼식 얘기며 무슨 시아버지가 이 사소자 짜증나게 막 결혼식장에서 시험하는 얘기며 근데 막 시험에 다 통과해. 그러면서 막 이 유교적인 사상이 계속 드러나. 사소자는 어떤 인물? 굉장히 지아비를 섬기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며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며느리 최고야 라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서 백의학이 무효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구만 남아? 고모만 남아. 그러면서 고모 누이한테 현매는 나 죽은 후에 자주 왕래할 가사를 주관하고 잘 모셨게 하라 부탁하고서 아들의 손을 잡고 뒤에 137쪽 너는 앞으로 가사를 고모와 상의하여 가헌을 빛내도록 해라. 네 아내는 덕행과 식견이 높으니 가부를 불의를 삼지 말고 공경하고 허락하라 하고 죽었어.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얘네한테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아까 그랬지.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인물이라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면 이 가문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나눠져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에 첩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해서 당신과 10년을 동거하시나 1점 혈육이 없으니 불효 3천가지죄 무자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해서 첩의 무자한 죄가 존문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관용하신다고 지금까지 구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당신은 누대독신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종사가 위태로우니 첩을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씨의 권유로 첩을 들이게 되는 거야.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자,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첩을 들일 것을 남편한테 얘기해. 근데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오? 자식이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아유 부인이 시키니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첩을 덜컥 드립니다. 자, 어떤 첩이 들어왔는지 봅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나다가 이 두 부인 고모도 야 옛날에 관저와 수목은 진실로 태자의 투기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가 덕이었지만 이렇게 여자 들어오면은 화근의 씨가 생긴다. 왜 화근의 씨를 뿌리냐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사씨가 아유 안 됩니다. 이 가문을 이을 후손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매파가 와서 첩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 넘기세요. 자, 그래서 사소자랑 결혼했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한다?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여기에 간악한 교씨가 들어온다. 문제야 문제. 완전 문제. 교씨가 교활한 솜씨로 유한님의 마음을 잘 맞추며 공부인 사씨도 잘 섬겼으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집안이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멀지 않아서 교씨 몸에 잉태하였으므로 유한님과 공부인 사씨가 매우 기뻐했대. 한편 간사한 교씨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미리 염려한 나머지 여러 무당을 불러서 물었지만 어떤 자는 생남, 어떤 자는 생녀, 어떤 자는 계속 남자, 여자 막 다 달라. 근데 아들 낳으면 단명하고 딸을 낳으면 장수한다는 정계풀이도 있고 교씨는 이런 무당들의 불길한 전개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으로 지냈다. 그런데 하루는 12가 무슨 말이야? 몸종, 납매라고 있죠? 얘네는 이제 교씨랑 비롯해서 교씨 주변에 나쁜 애들, 나중에 다 벌받는 애들. 이름이 납매가 아니라 납매야. 비읍받침이야. 비읍받침. 얘 나쁜 애야. 앞장서서 나쁜 짓 당합니다. 남매가 교씨에게 이상한 말을 속삭여. 뭐라고 속삭이느냐. 동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코를 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심랑은 나쁜 년이야 완전. 나중에 벌받는 애. 얘들아 중간 어느 부분은 선생님이 내든 얘네가 나쁜 애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남매는 10이고요. 얘는 완전 신장 작대야. 빨리 왔네. 얘는 완전 신장 작대야. 길거리 여자야. 본디 남방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우거 중인데 제주가 여자를 모를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십시오. 그랬다? 그 신당을 모르는 여자를 자기 거처로 불러들였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교씨는 39쪽. 교씨가 신랑에게 운수를 물어봤어. 임자는 뱃속에 든 아기의 남녀를 알아낼 재주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딸이에요. 근데 교씨가 그래서 아 어떡하지? 나 여기 딸 나러 들어온 거 아닌데 아들 나러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일찍이 산중에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서 수업하고 복중에 여맥을 남태로 변화시키는 술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완전 짱이지. 뱃속에 여자아이를 자기가 남자아이로 바꾼대. 그 뒤에 술법을 시험해 보았더니 영업이 백발백중이래. 그래서 부인께서 생남 아들을 낳고 싶으면 저희 그 묘한 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교씨가 반색을 하고 그 술법으로 다행히 생남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어. 그랬는데 막 이렇게 그 구적도 쓰고 기괴한 비방을 많이 한 후에 아유 저 할 일은 다 끝났고요. 만삭이 돼서 아들 낳으면 그때 돈 받지요 하고 갔어. 그랬더니 딱 낳았더니 진짜로 아들이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교씨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장지. 야 근데 이 장지가 안타깝게도 지네 엄마가 장지를 죽여. 왜?
왜 죽여? 사씨를 모함하려는 이유. 그 목적 하나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입니다. 안타깝지. 그래서 처음에는 장들을 낳아서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 자, 그래서 교씨가 낳은 아이인지 사씨가 낳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집에 두 여자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잘 지냈대. 그런데 교씨의 성격이 간악하여 욕심이 끝도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뭘 했어? 검은고 타기를 했어. 남편을 유혹하려고. 자, 그래서 사씨가 140쪽에 이제 사씨가 교씨가 모르는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검은고 배우는 거를 알고서는 야, 검은고는 여자가 배울 일이 아니다 라고 좋은 말로 충고를 해줘. 너 지금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자가 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씨가 연주한 음악에 대해서도 막 그런 곡을 선택하면 더더욱 안 된다.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이러해서 우리는 그런 걸 연주해서도 안 된다고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이런 걸 그 나쁜 년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쵸?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 넘어가 141쪽에 141쪽에 남편이 교씨가 슬프게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검은고 타고 노래를 한번 해봐라 남편이 그러니까 교씨가 뭐라고 얘기해? 저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저 검은고 타면 안 되는데요. 저 노래 부르면 사씨가 제 혓바닥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하면서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야. 중간에 봐봐봐. 만일 또다시 노래 부르면 칼로 혀를 끊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디 미천한 계집으로 유한님의 은혜를 입사와 부귀영화가 이같이 되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르시라는 노래를 못하는 고충을 짐작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더구나 한일의 청덕이 저의 잘못으로 흠이 되고 흐려지실까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남편한테만 착한 척을 하죠. 진짜 짱나지. 그치? 자, 그런데 교씨는 이런 교원 영색으로 말은 겸손한 탈을 쓰고 사부인 교씨가 겉다르고 속다른 본심을 알 수가 없었다. 자, 그럴 때 뒤에 또 한 명의 나쁜 사람 누가 나와? 동청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동청이 이제 누구랑 붙어먹는? 교씨랑 붙어먹는 놈팽이가 돼가지고 이 동청이 교씨랑 짜고 사씨도 내쫓고 유한님도 내쫓게 된다. 자, 밑에 보세요. 이때 유한님의 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자기가 집사로 있던 남방사람 동청을 청구하여 문계부를 주라고 권하였다. 유한님이 마침 집사를 구하던 중이라 집에 두고 집일을 보게 하였다. 그런데 동청은 영리하고 민첩하여 남의 마음을 잘 맞추어서 영합하기를 잘하였다. 친구도 그의 마음이 착하지 못하여도 중요합니다. 여기 마음이 착하지 못하여도 마음을 잘 맞춰서 좋게 여기다가 외임으로 떠나게 되자 동청이 허물은 말하지 않고 유한님한테 추천하고 가버렸어. 유한님이 이를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청을 불러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동청의 언사가 민첩하여 흐르는 물 같았다. 완전 사기꾼이죠. 그쵸? 그래서 유한님은 믿는 친구를 추천해다 그처럼 영리함으로 지어주고 서사일을 시켰다. 그러다가 짠! 누구의 눈에 들게 돼? 교씨의 눈에 들게 되죠. 서로 누구한테? 이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뒤에 중간에 좀 보세요. 그 후로 동청은 큰 집사람의 집사로 일을 보았는데 유한님의 비위 맞추기에 노력하였으므로 유한님은 사부인의 충고도 공연한 말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신임하면서 중요한 가사를 거의 일임하였다. 첫 교씨는 점점 노골적으로 사부인을 참소하였으나 참소 계속 욕한 거야. 남편과 사부인 사이를 계속 갈라놓은 거죠. 아직도 총명이 남은 유한님은 그저 못 들은 척하면서 집안에 내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그런데 마침내 질투에 물타게 된 교씨는 무당 신랑을 불러서 자기의 분한 사정을 말하고 사부인을 모해야 할 개교를 묻게 되지. 재물에 매진된 신랑은 묘한 개교를 오래 생각한 뒤에 교씨의 입에
귀에 입을 대고 이리이리 하면 사실을 절제할 수 있다. 속삭이고 조금 더 근심할 것이 없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신랑은 신이 나서 사실을 음해하는 일에 착수하게 됐죠. 그때 마침 사부인이 뭘 해? 10년 만에 첩의 아들을 낳는데 그 와중에 아들을 낳게 돼. 그러니까 교씨가 더 날뛰게 되죠. 왜? 자기가 아들 낳으러 왔는데 본처가 아들을 낳아버리면 자기 아들은 어떻게 돼? 바로 첩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교씨가 생남하였던 때보다 몇 배로 경축하였다. 교씨가 이런 유한님과 집안의 기색을 보고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간장이 타오르는데 어쩔 줄 몰랐다. 신랑을 또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사실 음해의 비방을 행하라고 재촉했다. 그 신랑의 비방이 뭡니까? 이 누구냐? 장지를 죽이는 일이야. 그래서 유연수랑 사소저 사이에서 난 아들은 이름이 뭐야? 이나야. 근데 이나는 천신만고 그때 살아나고 교씨가 장지를 죽인 다음에 그걸 사소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마침내 사씨가 쫓겨나서 남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교씨, 신랑, 12남매. 12가 남매라는 뜻이야. 알겠지? 몸종의 이름 남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김만중이 이걸 왜 썼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이때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뭐야? 숙종이 인현왕후를 어떻게 했어? 인현왕후가 굉장히 좋은 왕비였는데 장희빈이 들어와서 장희빈이 원래 뭐였어? 후궁이었단 말이야. 근데 교씨처럼 굉장히 간악해가지고 진실을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책에 장희빈 때문에 어떻게 했어? 인현왕후를 폐위시켰단 말이야. 그걸 보고서 왕이시여 보소서 네가 인현왕후를 내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장희빈이 어떤 여자인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투철한 작품이고요. 전혀 무슨 뭐 이렇게 앞서간다거나 여성 인권의식이 있다거나 여성이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 작품이야. 다만 조선 중기에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는 이런 가족소설로서의 가정소설로서의 의미만 있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17세기 고전소설이고요. 이거 지금 나눠주는 거 한 70문제 되는데 다 풀 필요는 없고요. 이거 보면 여기는 다 너무 요약본이라서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행동하는 부분이 없어. 뭔지 알겠지? 줄거리만 쭉 지금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만 나와